붉은 협곡 김정읍.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은 늘 망설여지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 밤도 그랬다. 호주 북부의 킹즈 캐넌을 등반하는 코스는 2개의 길이 있다. 5시간 이상의 산행으로 정상을 거치는 험한 길림 워크과 두어 시간으로 그 일부만 걷는 코스크리크 워크이다. 우리 일행은 당연히 림워크 코스려니 생각했는데 내 연배인 2분이 크리크워크 코스를 선택해버렸다. 나이 생각지 않고 호기롭게 자신했다가 민폐를 끼치는 국가적 망신이 발생하면 어쩌나. 많이 망설였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 정상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사막지대라 불리는 이곳은 초봄인데도 낮에는 섭씨 30도 이상이다. 하여 등반 시에는 반드시 2리터 이상의 물을 준비하고 계속 마시면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가이드는 강조한다. 어깨가 묵직하다. 등반 초입부터 500개의 돌계단이 가파르게 버티고 나선다.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200계단쯤 올라보고 자신이 없으면 하산하라는 주최 측의 당부다.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완주하자는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간다. 200계단쯤 올라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본다. 2 손을 들고 흔들어주는 주최 측의 손짓이 그만 내려오라는 것인지 잘 다녀오라는 응원인지 알 수가 없다. 앞서가던 젊은 동행이 힘든 표정으로 숨을 고르고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을 자세다. 잠시 망설이다가 산 아래를 향하여 손을 흔들어 보이고 나도 다시 계단을 오른다. 더 가팔라진 경사에 체면 불구하고 네 발로 기어오른다. 물병 4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물병의 무게를 줄이고픈 마음에 물을 마시다가도 화장실 문제가 걱정이 되어 주춤거린다. 주위 경관을 구경할 여유도 없이 헉헉거리며 발밑만 보고 걷는다. 돌계단의 바위들이 불그레하다. 붉은 색깔에 정감이 간다. 힘을 내라고 핏빛 용기를 주는 것 같다. 발걸음도 어깨도 점점 더 무거워질 즈음에 우리 팀의 청일점 선생님이 내 배낭 속의 물병을 빼서 본인의 배낭에 넣는다. 왜 이러시냐고 말려도 막무가내다. 한 병에 물 다 마시면 그때 한 병씩 가져가라 하신다. 이 고마운 마음에 더 용기를 낸다. 마침내 500계단을 다 올랐다. 다리가 휘청거린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전망대에 서본다. 산 아래 끝없이 펼쳐진 붉은 땅 사막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점점이 찍혀있는 것 같은 경치가 아득하다. 산 위에 올라서니 예상했던 대로 거의 평평하게 오르내린다. 흙은 보이지 않고 붉은 돌과 바위, 그저 바위산이다.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인 바위층은 억겁의 세월을 말하는 것이란다. 골이 깊은 바위산 사이를 지날 때 그곳은 인증샷을 남기는 장소란다. 나도 용기를 내어 2 팔을 높이 올리고 야호 한 컷 남겼다. 평평한 듯 울퉁불퉁한 돌길의 어느 쯤에는 물결 무늬의 바위가 있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워터홀이 있음을 설명하는 가이드. 이 바위산은 바다에서 솟아오른 것이란다. 굽이굽이 바위 틈 사이로 자리한 나무들은 바위산인 줄 모르는 듯 씩씩하게 초록빛을 올리고 있다. 흙은 보이지도 않는데 바위 틈 돌산에 뿌리 내린 청청한 나무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물은 바로 이런 식물이라는 생각을 굳힌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무 밑은 노천하장실이 된다. 모양과 색깔을 달리하는 바위들을 보며 조심조심 걷는다. 발밑만 바라보며 걷다가 간혹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이쪽 저쪽 산세를 훔쳐보며 붉은 산의 매력에 빠져든다. 힘든 줄도 모르고 걷는다. 선두주자와 앞서가던 가이드, 어느 지점에 멈춰서서 기다린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우리 일행 중에 오늘 85세 생일인 사람이 있으니 함께 축하하자며 미스터 R씨를 소개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하는 함성과 함께 생일 축하의 노랫소리가 킹즈 캐니언 정상에 울려 퍼진다. 대자연이 함께 축하하는 멋진 순간이다. 상기된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이제는 더욱 발밑을 주시하며 걸으라는 가이드의 당부.
아직까지는 돌산인 거 외에 협곡이라 할 만한 경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 갑자기 다가선 아찔한 절벽. 천길이나 되는 것 같은 낭떠러지, 눈길마저 줄 수 없는 오싹함이다. 오금이 저린다.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눈길만 바쁘다. 온통 황토를 칠해놓은 것 같은 바위산과 절벽이 맞대어진 듯 또 틈을 벌리고 있는 계곡 아니 협곡이다. 깎아지른 것 같은 어느 절벽은 도배를 해놓은 벽처럼 깔끔하고 반들반들하다. 다른 면은 빗살 무늬를 그린 듯하고 또 다른 면은 투박한 바위 모습 그대로 장엄하다. 협곡의 거대함과 기이함이라니 경외감이 인다. 이 멋진 킹스 캐니언의 장관을 내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이제 가파른 돌계단을 내려가야 한다. 오를 때보다 더 겁이 난다. 다행히 난간이 있어 꼭 잡고 천천히 내려간다. 밑에 내려가면 저 매끈한 절벽의 특성을 볼 수 있겠지 했는데 웬걸 협곡 바닥엔 물이 강을 이루고 있다. 거대한 바위산 메마른 협곡에 이렇게 맑은 물이 강처럼 흐르고 또 호수처럼 잔잔하다니. 어떻게? 협곡에 쏟아지는 태양빛과 수시로 몰려다니는 바람의 생기가 생명을 불어넣었나. 나무들도 울창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린다. 심지어 벌, 나비도 춤을 추고 열매도 맺혀 있다. 이름하여 에덴의 정원이란다. 에덴은 안식처가 아닌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달래며 주저앉아 숨을 고른다. 갈증 나는 목을 축이고 선악과가 아닌 간식들을 먹으며 추억을 담는다. 제법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도 고요하다. 모두들 숙연하게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는 모양이다. 이토록 경이스러운 대자연 앞에서 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산길, 폭염을 염려하던 기상예보와 달리 우리의 산행을 도왔던 날씨가 갑자기 비를 뿌린다. 우산을 꺼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다. 잘 가라고 내리는 가랑비인가.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야만 했던 원조들의 눈물인가. 화양연화 배문경. 어둠이 삽시간에 창으로 깊게 들어왔다. 불빛과 노인 가족들의 대화가 교차하며 밤은 깊어갔다. 이제 퇴근 시간이다. 덜 끝낸 숙제를 남겨둔 것 같은 마음으로 노인이 누운 침대 주위로 가족이 함께 있는 방을 걸어 나왔다. 자주 보는 일이지만 볼 때마다 삶이란 얼마나 가여운 것인지. 앰뷸런스에 실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달리던 그 안에서도 삶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얼마 전 꽃진 자리에 눈꽃이 피었다.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자 양로원의 방들은 온도를 높여도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창밖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도 쌓인 눈으로 인해 창백해 보였다. 노인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가족들이 노인을 중심으로 어두운 대화가 오갔다. 작년에도 유사한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노인은 실오라기 같은 생명줄을 놓지 않았다. 가족들은 임종을 못 본 채 조금은 어정쩡하게 자신들의 생활로 돌아갔다. 그 이듬해가 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고 가족들은 생각했을까. 그래도 그들은 임종을 못 보는 일이 불효라고 여기는 듯했다. 둘러앉아 의식이 가물가물한 노인 머리맡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살피면서 그렇게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 소중한 한 생명이 죽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간다. 노인은 고왔다. 젊은 날 동네에서 미인이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말씀도 나긋나긋 곱게 하셨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혈압을 재고 나면 괜찮으냐는 질문을 하셨다. 혈압 수치가 삶의 연장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인지 의미 없이 고맙다는 뜻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헷갈리곤 했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서랍에는 작은 앨범이 들어있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 놓아둔 사진 서너 장이다. 맑은 가을 마당에 의자를 내놓고 기와집을 배경으로 부부가 앉았고 그 뒤를 자녀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기와집은 제법 기품이 있었고
동네 부녀회장을 하셨다는 할머니는 아름답고 의젓했다. 아니 의기양양했다. 자녀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사진 밖으로 들려오는 듯했다. 자녀들의 이야기는 옛 추억에 얽힌 이야기들이다. 동네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에서는 함께 웃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어르신의 초상을 치를 때를 떠올렸다. 그래서 지금의 심정이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듯했다. 살아있는 동안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며 산소 포화도까지 살핀다. 밤새 병실을 오가며 듣는 이야기가 오래전 창호지 밖으로 새어나오던 부모님의 이야기 같아. 내 마음은 아련하게 시골 동네 어귀를 거닌다. 식당에서 식탁에 앉아 자신의 숟가락을 들 수 있다면 그것이 삶이었다. 그 숟가락의 무게를 지탱할 힘이 없으면 죽으로 바뀌고 갈아진 음료가 대신 들어가야 했다.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삶이다. 젊은 시절은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만 봐도 행복하다는 부모의 마음, 그 부모님이 이젠 자신의 입에 들어갈 밥을 떠넣을 수 없고 삼킬 수가 없다. 점점 희미해지는 숨결이 거칠어지다가 조용해지기를 반복한다. 밥심이 없어서일까? 하루 3번 노인들은 식당으로 향한다. 굽은 자세로 또는 워커바나 실버카를 앞으로 밀며 오기도 한다. 걸어서 온다는 것은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태어나 성장하는 아이들이 첫걸음을 뗄 때 가족들은 신기해하며 박수 쳐준다. 삶을 향해 걷는 일이 대견해서일 것이다. 그때의 걸음처럼 노인들의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그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본인의 입에 세상을 살아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 숟가락질을 스스로 못하면 어둠의 경보등이 울린다. 네모진 식탁에 함께하는 멤버에 끼지 못한다. 식사 속도라든가 친한 사이라든가 자리 배치는 이것저것을 고려해 한 번씩 바꾸기도 하지만 길게 안정감 있게 갈 때가 있다. 그래야 돌보는 이가 확인하기 쉽고 식사 시간이 비슷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 시간 전부터 서서히 식당에 오신 노인들은 간식을 드시며 텔레비전 시청을 하며 트로트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옆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싸우기도 한다. 언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밥심이 남아있다는 거다. 삶이 지속된다는 증거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식당 차가 오고 밥이 삶이 배식된다. 노인이 요양원으로 들어오실 때만 해도 가족들은 모실 여건이 안 되었다고 했다. 자녀들의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부모님을 간병할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친하게 지내는 언니는 부모님을 거의 10년 정도 수발했다. 결혼하지 않고 우선 부모님을 보살피고 싶었다고 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모님을 오래도록 모시고 두 분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 언니는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시력은 안 좋아졌고 몸은 여기저기 아픈 소리를 내 허무해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사람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 간병의 딸의 인생은 홀연히 부모님의 세월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부모님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자식이란 속담이 없는 이유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일이 유배당하는 것 같아 대부분 노인이 질색한다. 자식의 화양연화 시절을 간병으로 보낸다면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효도일까? 요양원을 나서며 어르신께 내일 또 봬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오늘 밤도 그녀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화양연화이길 바라며. 문어박호선. 죽도어 시장은 생기가 넘친다. 질펀한 바닥에 장화시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소란스럽다. 비릿한 냄새가 물씬 풍긴다. 먼 바다에서 잡혀온 활어가 눈길을 끌어당긴다. 수족관 유리벽에 빨판을 붙이고 있는 큰 문어도 보인다. 동해에서 수족관으로 옮겨온 어떤 놈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상황을 헤아려 보는 듯하다. 그중 한 놈이 눈에 들어온다. 흥정이 이어지고 지갑을 연 손님이 짙은 바다 냄새나는 문어를 받아든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는 얼른 어물전을 빠져나간다. 어물전에서 10여 년간 세월을 보냈다는 김씨 아주머니는 고물거리는 문어를 치켜들고 값을 물어보는 나에게 말한다.
요놈은 뼈도 없는 생물이 참 영리해요. 어쩌다 손에서 미끄러져 놓치면 머리를 치켜들고 왔던 길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꼭 바다 쪽으로 달려가더구먼요. 라고 덧붙인다. 8개의 다리 중 2개는 탐색하거나 사냥하는 데 쓰이고 6개는 이동할 때 균형 잡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얼마 전 어업권을 가진 지인을 통해 문어잡이 하는 배를 타고 통발 어업에 나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부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파도에 흔들리는 스티로폼은 녹색 신호등 같았다. 넓은 바다에서 그 가벼운 것이 어부들에게 이정표가 되었다. 쉴 틈 없는 바다 위에서 어부는 문어가 든 통발을 반가운 손님 맞듯 했다. 먼저 던져놓았던 통발은 건져 올리고 또 다른 통발을 넣으며 만남과 배웅을 거듭하였다. 통발에는 희비애락이 함께 들어있었다. 밧줄에 매달린 통발을 끌어올릴 때 손에 닿은 감각으로 어획량을 감지할 수 있지 싶었다. 문어는 바닷속에서 숨바꼭질하며 어느 때는 돌멩이처럼 둔갑해 스스로 몸을 감춘다. 빈 통발만 끌어올리는 어부는 애간장이 탄다. 어쩌다가 잡힌 문어들은 물통에서 거품꽃을 뽕뽕 뿜어낸다. 문어색은 붉은 갈색빛에서 흰빛으로 변하기도 한다.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이내 적응하는지 숨 고르기를 하듯 빨판을 모으고 조용해진다. 문어는 복잡한 뇌를 가졌다고 한다.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익힌다는 것이다. 한번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기억하는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기억을 소환한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문어라는 그럴 문자가 내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어떤 문체에 골몰하다가 나만의 문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을 찾아 나섰다. 그에게는 촌철살인의 비결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어부같이 바다에서 문어를 잡듯 그를 건져내고 싶었다. 늘 책을 들고 다녔지만 내실 없이 겉멋만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눅문어가 가슴에 출렁거렸다. 미지의 망망대해를 향해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들겼다. 그러나 문어는 늘 미끄러지며 내 손에서 벗어났다. 갈지자를 그리며 허둥대기만 하였다. 선장에게서 문어 잡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나만의 문장을 찾아 나섰지만 넓고 모호한 바다에 내린 내 통발에는 쓸모없는 언어들이 걸려들었다. 이름도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잡다한 물비린내 나는 쓸모없는 고기들만 잡혔다. 채 자라지 못한 치어들로 가득 찼다. 손가락 끝이 아릴 때쯤이면 가끔이나마 진득한 빨판 같은 게 딸려 올라오기도 했다. 문어를 찾은 기쁨은 큰 문어를 낚아올린 어부의 마음이지 않을까. 글을 쓰며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 보았다. 문어 먹물로 쓴 글씨는 오래도록 변치 않는다고 하니 나도 그 먹물에 찍은 문장 하나를 쓰고 싶다. 언제가 되어야 읽는 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글 한 편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찐득한 빨판을 기다리며 자판을 향해 다시 손가락을 뻗곤 했다. 수족관에서 나온 문어 빨판이 주인 손등에 찰싹 붙는다. 어쩌면 문어의 끈질긴 생명력은 포기를 모르는 수백 개 빨판에서 나오는 힘인 것은 아닐까. 내가 바라는 문어도 희망을 놓지 않는 손끝에서 나타날 것인지. 깊은 바닷속. 갯바위 틈에 몸을 낮추어 사는 문어 사이에 가느다란 줄 하나가 이어지는 순간을 그려본다. 소묘 문시우 -제2회 피천득전 국백일장 고등부 최우수상. 6살 무렵에는 생명이 뭔지도 몰랐다. 6살의 나는 또래들보다 그림일기 쓰는 것을 좋아하고 엉뚱한 상상을 자주 하는 아이였다. 그 무렵까지 나는 왜 24세 크레파스 통에 같은 색이 2개씩 들어있는지, 그리고 옆자리 짝꿍은 왜 그림을 그릴 때 같은 색 크레파스를 수십 번 바꿔 쓰는지 궁금해했다. 내게 단풍잎의 빨간색은 고동색으로 보였고 신호등 초록색은 회색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 글을 적어 내려가는 지금도 그것은 크게 변하지 않는 생각이다. 색깔은 내게 말장난이나 다름없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나는 내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가을마다 산을 수놓는 단풍잎이 무슨 색인지 몰랐으며 무지개가 왜 7빛깔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한동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글을 쓰지만 나는 오래도록 그림을 그렸다. 오늘은 생명이 있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소묘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생맹 판정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이후 나는 알 수 없는 패배감에 사로잡혔다. 어렸을 적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생맹 판정을 받은 이후 나는 그림을 완성해 본 적이 없었다. 내 그림은 언제나 연필 스케치 단계에서 끝났다. 덕분에 내 미술 수행평가 점수는 언제나 바닥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미술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칠판에 문장 하나를 적었다. 단단한 분필 소리가 좁은 교실 안에 울려 퍼졌다. 자화상 그리기 몇몇은 싫은 소리를 내뱉었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탄식은 웃음소리로 바뀌었다. 평소 단원평가로 지쳐있던 아이들에게 자화상 그리기 수행평가는 여름철 단비 같은 존재였다. 아이들은 송거울과 백지를 번갈아 보며 저마다 색깔로 도화지를 채워나갔다. 그러나 나는 한참 동안 연필만 만지작거렸다. 미술에는 정답이 없을지 몰라도 색깔에는 정답이 있었다. 아이들 중 제일 먼저 스케치를 끝마쳤지만 이번에도 나는 색칠 단계에서 망설였다. 그때 미술 선생님이 다가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선생님 물음에 나는 색칠 준비물이 없다고 둘러댔다. 내 가방에는 분명 24색짜리 크레파스가 들어있었지만 내 얼굴색이 무슨 색으로 칠해질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던 나는 함부로 크레파스를 꺼내들 수 없었다.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주머니에서 미술용 연필 하나를 내게 쥐어주었다. 그때까지 나는 미술용 연필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일반 연필과는 달랐다. 미술 연필을 쥐고도 망설이는 내게 선생님은 이 연필은 색칠용이라고 말했다. 나는 단단한 검은색 심과 도화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딘가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소묘 기법을 배웠다. 나는 선생님 조언에 따라 힘을 조절하며 내 얼굴을 색칠했다. 내 도화지는 금세 연필 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날 그린 그림은 교내 우수작으로 뽑혀 학교 중앙현관에 걸리게 되었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내 그림 앞에 몰려들어 내 미술 연필을 부러워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묘 세상 속 빨간 사과는 검정이었고 장미꽃과 단풍나무 역시 검정이었다. 미술 연필로 그린 그림에서는 광택이 났다. 나는 더욱더 집중해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 소묘 세상에서는 색깔을 상상하며 억지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다. 연필선의 세기만 조절하면 나는 어떤 물건이든 도화지에 담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검정과 흰색 그리고 회색으로 이루어진 소묘 세상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기도 했다. 본디소에 그릴 묘 한자를 쓰는 소묘. 나는 내가 본디 본 것을 그린다. 그러나 본디 본 것을 묘사하고 싶다는 나의 소망은 입시 미술의 벽 앞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소묘는 미술의 가장 기본 같은 것이라서 소묘만으로는 미술학원 입시 반에 들어갈 수 없었다. 처음 써본 수채화 물감 역시 영 나와 맞지 않았다. 물통을 엎지른 나는 번져가는 도화지 속 연필 자국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수채화 물감통에 색깔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전히 내 세상 속에서 단풍은 고동색이고 신호등은 회색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스케치를 열심히 해도 나는 24색 팔레트 앞에서 망설였다. 그렇게 나는 입시 미술을 그만둔 채로 고등학교 생활을 맞이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책상 앞에 앉아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분석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내 가슴 한편에는 본디 본 것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내게 문학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은 작년 초이다. 흰 종이와 검은 글씨로 이루어진 줄글 안에는 화려한 색 못지않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나는 다시 연필을 잡았고 처음 미술을 시작했을 때처럼 글을 써내려갔다. 본디 본 것을 그린다는 뜻의 소묘. 나의 두 번째 소묘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글 안에 내가 본 것들을 그린다. 나의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한 이야기부터 슬프고 화나는 이야기까지. 초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내게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날 선생님은 텅 빈 교무실에 나를 앉혀두고 이렇게 말했다. 비록 내가 생명이 있지만 앞으로 내가 채워나갈 인생은 정말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마.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일. 그리고 오늘 소묘라는 글재를 받은 나는 오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글 속에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심사위원에게 나라는 존재를 잘 소묘할 수 있을까? 흰 도화지 같은 종이를 앞에 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아본다. 육각형 연필 촉감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마치 10년 전 처음 미술 연필을 잡았을 때처럼. 내가 앞으로 채워나갈 흰 도화지는 정말이지 무궁무진했다. 그러니 나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정진해보려 한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본 것을 소묘할 것이다. 그러니 글의 마침표를 찍는 지금 나는 모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소묘는 무엇이냐고.